주세요. 어이서 보이서 따라와 있어. 조차가 파헤친다. 네, 이분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파헤쳐 주실 것 같습니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도 뭐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저희가 지난주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짜 4월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짧게는 진짜 2월 말에도 끝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정말 명징한 사안이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다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는 덜 고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그게 뭐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 뭐 그 정도로 끌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도 이게 얼마나 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4월 4일 정도가 그나마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이번 이제 내일 그 28일 정도에 나지 않으면 4월 4일로 넘어갈 건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은 저는 완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이거는 언제 끝날지 정말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논란이 됐던 거는 사실은 헌재가 이 판결부터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고 이게 밀리는데 차 교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월 4일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때는 아마 판결이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이 정말 네.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일 것이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제가 볼 때는 4월 18일 날 두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이제 퇴임을 나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예. 나가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인수인계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4월 18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래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고요. 일각에서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째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재라고 하는 게 워낙 비밀이 지켜지고 있는 곳이어서 들여다볼 방법이 전혀 없는데 저는 뭐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법조계의 이상한 흐름들 예컨대 예컨대 지기현 판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검찰이 그죠 항소도 포기해버리고 적시항고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반 국민들의 정서로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조계 일각에서 뭔가의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카드라 통신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찌라시에서 도는 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조금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마 내부에서 5대 3이냐 6대 2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반대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인용을 해야 된다는 측에서 이건 인용을 하더라도 전원 일치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시간을 좀 지연해 주는 걸로 저는 바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무총리 판결에서 보면은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인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의 그 심판에 비하면은 훨씬 좀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의견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경우에는 훨씬 더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일반 법률은 굉장히 세세한 것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헌법은 헌법 전문해봤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적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다른 어떤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법과는 다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입각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저는 뭐 근데 이건 명징하게 기본적으로 5개의 핵심 쟁점 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나머지 압도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는 뭐 국민들이 눈으로 다 확인한 사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헌재가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하고 기각으로 내놓는 순간 저는 헌법재판소 어떤 일이 닥칠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지금 대부분
이 탄핵 심판이 재판관들이 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국민들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계속 좀 미뤄지고 한덕수 총리의 결과도 보고 이러면서 이게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 모두가 희망 회로를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만장일치 그리고 현재 이런 중요한 사안은 네. 당연히 만장일치로 가야 국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가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서로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저는 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길어진다. 그렇게 국민들로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향관에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한꺼번에 아웃시키기 위한 일종의 법조계 쪽에서의 어떤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도 조금씩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대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언론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4분이 있고 약간 중도 보수와 보수적인 분이 두 분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4대4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의견을 일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길어져 온 거고 아까 지적이 나온 것처럼 국민을 이렇게 더 이상 분열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지금과 같은 또 분열 사태가 사회 속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합치된 의견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하는 그런 참 이 마음에 염려도 있는 거죠.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그런 파면 결정에 대한 어떤 기각, 그 어떤 선고를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전체적인 느낌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전체적인 성향으로 분석해 보면 한 6대2 정도로 인용이 조금 우세한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6대2를 그냥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8대0으로 가는 어떤 조율의 과정들을 좀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저는 제 자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희망 회로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 좀 개인적인 염려, 궁금증이 만약에 만장일치로 나오면 지금 이렇게 두 쪽 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가 될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한데. 근데 서한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두 쪽 났다라고 하는 표현에 국민의 어떤 국민이 동의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두 쪽 난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리듯이 지금 탄핵 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에 관한 문제는 위헌적인 게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항상 초점은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질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두 쪽 나서 이쪽 저쪽 진영에 해석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계엄을 한 게 이게 정치의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으로 할 일이냐 이렇게 나왔다가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탄핵한 그런 분들이 돌아오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결국은 극보수에 계시는 분들이 봐라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만약에 그게 합의된 판결이 아닐 경우에는 또 분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어떤 탄핵에 대한 어떤 기각 판정들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탄핵 기각 판정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는 경찰과 모든 물리적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잘못하는 관료들을 벌하는 거, 징벌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주면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국회로서는 당연히 탄핵 외에는 다른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한덕수 권한대행 선고 결과로 이제 좀 넘어와 있는데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이 이제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느냐 여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일부러 피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국무총리의 입장에서 네. 국무총리가 탄핵이 아니라 이건 계엄을 결정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소집했을 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예. 그게 뭐 부를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하는 입장에서 네. 혹은 가부를 표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엄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약간 대통령보다는 간접적인 입장에 있기 예. 때문에 아마 그런 판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헌재가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관한 탄핵 인용 기각에 관한 그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측면이 있지만 대단히 우회적으로 준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총리에 대한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네. 어떤 이걸 기각 결정문을 보면 예. 거기에는 두 개의 다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의 하나는 회의라고 쓰고 있고 네. 국무회의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계엄을 하기 전에 네. 대통령이 소집했던 그 회의를 네. 그냥 국무회의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건의했던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해제할 때 했던 걸 명확하게 국무회의라고 국무회의.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용어의 차이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헌재가 넌지시 암시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개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따져볼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네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TV를 통해서 쭉 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국무회의와 의결의 과정은 없었다라고 지금 다 알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는 네. 또 반영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헌재 판결문에 쓰는 언어는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그렇죠. 들여서 쓰는 언어일 텐데 정말 예. 절차 탁마에서 꺼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정확하게 보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회의, 국무회의 이렇게 나눠서 쓴 거는 확실한 어떤 의도를 사인을 갖고 주는 보여준 이런 거다, 그렇게 말씀이시는 거죠. 봅니다. 예. 그리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안 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지. 이것도 또 실제로 맞추면 또 틀릴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냥 아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임명하려고 했다면 금방 아마 나오자마자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오늘 중에도 아마 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도 나오셔서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이 하시는 말씀이 네. 기본적으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대해서 이미 헌재가 내놓은 판단은 총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자기가 할 행동은 안 하면서 국민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저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여러 가지 요구 압력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안 하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현 국무총리 다시 말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난주만 해서도 이제 늦어져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상황 좀 짚어볼까요? 저는 뭐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맞추기는 어렵죠. 뭐 저희들이 법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1심 판결이 갖고 있는 부당성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2심은 제 느낌은 이거는 그냥 공소기각에 해당되는 거다. 공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기각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무죄거나 혹은 아주 지금 두 가지 사안 중에서 네. 하나의 쟁점은 유죄로 가고 하나의 쟁점은 무죄로 해서 예. 그러면 한 70, 80만 원 정도의 네. 그래서 벌금형으로 당선 무효형 뭐 당선도 안 되신 분한테 당선 무효형이 의미가 없는 거지만 예. 그런 정도로 좀 낮아질 가능성 뭐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기각하기 위해서 2심 재판부가 어떤 또 변명을 늘어놓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 변명거리가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쟁점이 있죠.
그 골프를 쳤느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가 예.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2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아마 무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100만 원 이상이냐 100만 원 이하냐 네. 다시 말하면은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번 2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공소장이 전혀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둘 다 요청을 한 사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소장 자체를 두 번째 사안 내 근데 백현동 부지 사안은 그거는 완전히 경찰이 거의 모든 그 공소장의 그 모든 사실에 조서의 3분의 2 정도를 드러내고 네. 조서를 이어붙였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조작에 가까운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서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죄가 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저는 그럴 정도로 2심 재판부가 상당한 정도로 공소장 자체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은 무죄의 가능성도 조금 바라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저런 거 가지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어떤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에 골프 업계 김문기 네네.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예. 했다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걸 판결하고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진에 나와 있는 네. 골프를 같이 골프죠. 쳤느냐 안 쳤느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은 빼고 이렇게 아마 진행을 하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것도 증거라고 하는 게 근데 박수영 의원이 그 증거를 10명 들어있는 사진에서 4명만 딱 만들어서 넣었지 예. 않습니까? 그 사진 그러니까 크롭해서, 네. 그게 기본적으로 그 4장의 사진을 일부에서 떼어낸 것들은 네. 이건 사실상 조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나는 이 사람과 골프를 쳤다 치지 않았다라고 한 진술 자체를 안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2심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한 어떤 말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공소장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국토부 협박건도 그것도 보면은 국토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와 앞에 5개의 성남시 안에 있는 국가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인데 1년과 3년 정도 지난 별개의 사안인데 그 두 개를 검찰이 섞어서 함께 공소장 안에 넣으면서 5개의 그 국가기관들을 옮기는 혁신 도시를 이전하는 거기에서 썼던 협박과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이어가지고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2심 재판부는 다 가려내서 좀 명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한 흔적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네, 이건 그냥 너무 복잡한 뭐,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쉽지 탁탁 않습니다.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아마 자세하게 들어가서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예. 그러면 이 2심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예.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느냐 박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민주당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2심은 예. 어차피 30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저는 2심은 의미 없다. 2심은 이재명 대표가 이어서 무죄가 나고 뭐 나더라도 네. 아마 다시 한번 3심에 검찰이 도전을 할 거고요. 당연히 항고를 하게 될 거고. 이재명 대표가 또 그대로 유죄 확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또 할 항소할 겁니다. 거고. 네. 그래서 저는 2심의 결과 자체는 아마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네. 조기 대선의 어떤 득표율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 자체에 못 나가게 하는 대선에 도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거의 저는 없다. 왜냐하면 6개월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6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다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는 그거죠. 민주당 내부죠. 민주당 내부에 소위 말하는 비명, 친문 네. 이게 이제 단합해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갈등을 연속하느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건 불안하니까 후보 바꾸자. 뭐 혹은 불안한 후보를 왜 내세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는 있는 나올 거죠. 수 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수 있다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죄받든지 다음에라도 또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차피 정죄받는 거라면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원래 꿈꿨던 방식대로 또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죠. 그거는 합리적인 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충분히 저는 합리성을 가진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김장욱 의원이 아마 한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별동대가 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뭐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은 명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내란의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뭐 여러 언론사들이 특종으로 꺼내고 있는 요소들을 다 보면 정비가 치밀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지는 아직도 저는 절대 꺾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은 뭐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본인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법을 공부를 했지만은 그걸 법을 또 넓게 공부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검사를 위한 법을 한 것 같으니까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뭐 거의 70을 향해 가시는 분인데 저는 깨달을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다음 또 말로 넘어가 보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였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과 관련해서 개인적 판단으로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모두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믿을만한 언론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4분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 보수적인 분이 2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가 2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는 4대4 내지는 5대3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언론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 자세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런 그 성향이 아니라 물론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헌법에 입각해서 아마 판결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9명이 있을 경우면 훨씬 더 어떤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8분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기는 하죠. 저는 헌재가 이렇게 오래 끌면서 만약에 4월 4일에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판결을 내놓는 상황이라면 저는 절대 뭐 6대2나 5대3이나 이렇게 뭔가 찢어진 헌재의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헌재가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나서 일치된 판결을 왜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한 6대2 정도의 상황에 쪼개 있고 아마도 2명 정도가 한테 지금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 저의 약간의 희망회로를 섞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오늘 중에 선고기를 설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4월 4일이 정말로 마지막 아지노선이 될 그거 것이다. 넘었으면 저는 뭐 완전히 아마 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대책 어떤 대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민주당도 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아마 불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내각을 완전히 다 탄핵해버리는 뭐 그런 극단적인 수까지도 다 가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넘길 수는 없죠. 넘길 수는 없죠.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대에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 간의 승패를 가를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지금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공방을 그래서 아마 계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산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그러면 뭐 결과는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보수 후보로 나와 있는 두 분의 이렇게 성향을 보면은 이번에 양보해가지고는 뭐 다음에 본인이 또 도전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네. 저는 그 두 도수 후보의 싸우는 과정이 너무 진흙탕 싸움이었고 예. 실제로 뭐 정성윤 후보가 전용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했던 일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 그것들이 정말 전용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들한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파면 이런 탄핵 정국의 어떤 상황에 있고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상황들이 또 뭐 조금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그렇다고 해서 김숙준 교육감이다 교육감 후보가 굉장히 다 선전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 정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구도상으로만 보면 김숙준 교육감 후보가 훨씬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교육 전문가를 뽑는 그렇죠. 선거 아니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민들이 보는 일각에서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들 같으면은 소위 피교육자들도 보고 있는데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또 표에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지금 뭐 근데 한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 쪽하고 완전히 연결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 아예 선거운동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네. 이게 정치화 되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그건 명백하다. 그렇게 뭐 봅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드러나지 않고 정말로 아니 그걸 말씀하신 하실 것처럼 생각이 없어요. 진흙탕 저는 하실 싸움만 생각도 없을 되고 뿐만 있어서,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내실 만한 그런 경력들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유권자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님, 또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심해가 목이 칼칼하더만 오늘은 부산 미세먼지 보통 수준으로 좀 낮다 합니다. 오늘 아침에 11도 정도였는데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다.